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요즘에 그 연구 과제가 있어서 장작 루소를 좀 읽고 있어요. 좀 다루고 있는데 루소가 1700년대 중반 인물이에요. 스위스 출신의 철학자죠. 프랑스에서 오래 체류하고 저작을 남겨서 또 프랑스 사회의 어떤 지식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장자크 루소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자연주의 그리고 에밀을 통한 그런 교육론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루소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18세기 중엽 중후반 인물이라고 해도 굉장히 당시로서도 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주장을 많이 한 저작을 많이 남긴 학자이고요. 또 지금 현재 제가 들여다봐도 굉장히 우리 현재 동시대에 좀 놀라고 또 참조할 만한 주장을 꽤 다양하게 펼친 인물입니다. 루소가 사실 아주 전문적인 그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인물은 아니에요. 친분도 좀 당시로서는 좀 미천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자신의 어떤 학술적 연구들을 해가면서 스스로 독립적인 학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루소의 그 저작 중에 1760년 즈음에 착수해서 1762년에 출판한 그 저작이 하나 있는데 그 저작이 그 유명한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은 말 그대로 한 인간이 그냥 동물처럼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현실적 조건들을 어, 루소가 현실 사회의 인간과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의 어, 그 집단적 존재 방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법, 국가의 어떤 질서 그리고 공동체의 인간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해서 통찰한 일종의 정치 철학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테면 여러분이 이제 철학적인 그 논의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철학자 플라톤의 그 국가론을 떠올릴 수 있어요. 폴리테이아.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되게 많이 그 자신들의 철학을 피력함으로써 목표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올바른 정치체, 국가체 같은 것들인데 국가라는 어떤 정치 체제, 몸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루소도 그런 점에서 그 1762년에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한 인간이 그냥 생물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또 동물의 어떤 집단, 떼거리가 아니라 제도와 질서들 속에서 일정한 법과 책임과 의무와 권리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현실을 정치학적으로 서술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지금 현재 읽어도 저는 굉장히 참조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시작하는데 루소가 이렇게 굉장히, 음, 쿨하게, 우리식으로 좀 가볍게 얘기하면 쿨하게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있어요. 자신이 군주나 입법가도 아닌데 이러한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군주거나 입법가라면 이런 책을 쓰는 대신 행동에 나섰을 것이다. 법을 제정했을 것이고 통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시작하는 데서. 이게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자신의 역할이 글을 씀으로써 글을 통해서 사회 계약과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조직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미래로 가야 하는지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역할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죠. 이 말 되게 속 시원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무리 지금 현재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가 루소라고 해도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고 있냐면, 이 사회계약론의 제4부 8장에 보면 시민종교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근데 이 시민종교에서 루소는 그러니까 시민사회 속에서 방금 말한 그런 공동체가 하나의 그 체계와 조직을 이루고 사는 그 현실 속에서 종교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4부 8장에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종교적 문제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 국민, 시민, 그리고 정치체, 그리고 종교단체, 종교기관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적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단체의 종교인들과 국가 전체, 그리고 국민, 시민을 우리가 등호 관계로 보면 당연히 국가가 더 크고, 그리고 사회 조직체와 종교 조직체로 봤을 때도 사회 조직체가 훨씬 큰 것이고, 또 시민사회와 종교의 어떤 그 기관 속의 신앙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등호로 나누면 정말 당연하게 등호가 그려지잖아요. 등호가 나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냐면, 저는 이제 종교나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냉철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올 초부터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이 아니지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사실 예측도 못하고 있고 언제 이게 마무리될지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도 누차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오고 또 익숙해져 있는 일상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그 말의 무게는 뭐냐면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전과 이후로 나뉜 속에서 그 경계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전면적으로 사회 구조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새롭게 다시 구조화하거나 조직해야 되는 되게 절체절명한, 그러니까 뭐 질병관리본부도 이런 표현을 쓰던데 굉장히 위기적 지점에 있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해보자면.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일테면 그 방역 당국의 어떤 그 컨트롤 상황을 완전히 무화시켜 버리는 식의 집단 행동을 하거나 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봤을 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 등호 관계로 봤을 때 종교단체가, 특정 종교와 특정 종교 기관이 한국 사회 전반을 지금 다시 한번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 거예요. 멱살 잡아서 끌고 간 거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점에서 제가 문헌에 의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루소가 이미 그 시민사회 속에서의 종교의 문제를 다룬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18세기에 나온 저자의 저술이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곱씹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여러 그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올바른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
그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루소가 그 제4부 8장에서 시민종교 이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크게 종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종교와 그리고 시민의 종교.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라고 하니까 약간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루소의 그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의 구분점은, 인간의 종교의 경우는 절대신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영구적인 도덕을 상정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 내적인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 속에, 현실 사회 속에, 현실 국가 체제 속에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종교 자체. 그리고 시민의 종교란 특정한 나라에서 특정한 종교로서 이를테면 작동하는 것, 그리고 공존하고 있는 어떤 사회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종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세 번째를 하나 추가를 해놨는데, 이건 되게 기묘한 종교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뭐냐면 두 체제가 맞서고 있는 것, 아니, 그러니까 맞선다는 게 갈등한다가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법체제, 두 명의 지배자, 두 개의 조국, 이런 식으로 종교와 사회가 분열된, 그러나 그것이 분열된 상태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기묘하게 내포되어 있는 관계로 작동하는 것. 이걸 이제 뭐 루소는 라마교라든가 일본의 종교를 예를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세 번째 종교가 가장 나쁜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결점을 입증하는 건 시간 낭비일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 통합을 깨트리는 것이고, 또 인간을 자기 자신과 모순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교는. 그러니까 두 개의 뭐 국가, 사회, 뭐 그다음에 종교, 이게 있고, 종교 지도자와 사회 국가 지도자가 같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마치 두 개의 조국인 것처럼 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일테면 종교 단체가 나서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일테면 비판적 입장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그 존립 자체를 부정하거나, 내지는 뭔가 그 정부 자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 그럼으로써 마치 종교 자체가 하나의 조국, 하나의 지배자, 하나의 법인 것처럼 존재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뭐 최근에 그런 일들을 제가 낱낱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언급함으로써 거기에 뭔가 그 더 명시성을 주고 또 힘을 부여하게 되는 역설을 범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종교들의 문제에서 루소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인용을 해놨는데, 이런 종교들에서 가장 부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가 가진 권력과 소위 그 재래,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이제 현실 사회로 보면 제도일 수도 있고 또 질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현실 사회에다가 종교의 교리라든가 종교의 율법 같은 것들을 현실 사회 속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율법이나 그 교리가 좋은데 그거를 현실 사회 속에서 실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종교 물신주의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를 세력화함으로써 그걸 정치 전복, 정치 체제의 전복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위험한 시도 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의 의식의 그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마지노선 내지는 댐을 아주 당연한 듯이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는
뭐 제가 굳이 그 부분을 더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각성된 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루소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식이 필요합니다. 주권자가 조항들을 정해야 하는 순수하게 사회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 그 조항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사회적 정서로서 그것 없이는 훌륭한 시민도 또 충실한 신민도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종교와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말하려고 했던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자유 그리고 특히 직업이라든가 우리 뭐 이제 예술, 학술, 문화예술 이런 식으로 특화된 어떤 분야로 소급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도 그 문화예술 활동이라든가 학술적인 어떤 그 행위라든가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있고 사람들 각자로서 겪고 있는 고통의 그 정도나 무게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이렇게 뭉뚱그려진 기사라든가 언론의 기사라든가 통계나 이런 것들로 잡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자꾸 어떤 특정 종교가 꺾고 또 그 제한을 걸고 하는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네, 여러분 그 지금 전화도 바로 이제 2학기가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대학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은 2학기 개강 준비를 해왔거든요. 방학 내내.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과 또 학생들이 소위 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1학기 온라인 교육의 경험들을 최대한 좋은 점은 살리고 또 한계가 있던 부분은 수정해 가는 식으로 여름방학 내내 뭐 대학 당국과 교수들이 그 고민들을 했고 정책을 마련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 2주 사이에 다시 또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새로운 준비들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한 전화였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각자가 가진 어떤 직업의 종류라든가 전문성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뭐 생계의 방식 속에서도 심대하게 많은 영향을 받거나 내지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들을 일테면 집합적으로 모아놓고 한 사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회 속에 그 개인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들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되게 자신의 어떤 그 안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어떤 행동의 범위라든가 자유의 제한 같은 것들을 그리고 말 그대로 법 질서를 지키거나 내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더 나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체제 같은 방역 관리 같은 부분들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특정 종교가 그리고 굉장히 그 궤변에 가까운 어떤 주장들을 하는 입장들이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한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부터 한 가족, 한 지역,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면 한 시대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하면 쉽게 우리는 행동할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뭔가 감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규모나
삶의 방식이나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일테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을 키워가기 위한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그 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라운드를 어, 나쁜 의도 내지는 특정 종교의 방향성이 내지는 보이지 않는 목적들이 계속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내지는 해체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우리는 전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활동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 마지막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올 초부터 해서 미술관, 갤러리 이런 데들이 계속해서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 휴관했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다시 그 오픈을 하고 그 오픈을 한 지 겨우 2주도 안 돼서 다시 휴관에 들어가고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단지 휴관했다가 개관했다가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만큼 한국 미술계 시스템이 불안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 시스템의 불안정 속에서 개인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불확실성이 너무나 심대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일례로 며칠 전에 사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임동식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올로 작가에 이제 속하는 작가의 대규모 전시가 오픈할 계획이었어요. 그 전시는 상대적으로 되게 그 오래 준비했고 또 의미가 큰 것이 이 작가가 거의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술을 했고 그 미술의 그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의 자료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일종의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위해서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했고 5천여 점에 달하는 그 아카이브들을 학예 연구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또 새롭게 어떤 그 전시 형태까지 그러니까 아카이브로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전시 형태로까지 연결을 시켜서 전시를 올린 거예요. 그 전시가 이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이라는 전시인데 이 전시가 8월 12 언제죠? 8월 19일 수요일에 오픈을 해서 11월 2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어요. 날짜 보이시죠? 그런데 이 전시가 오픈해야 되는 그날 바로 12시, 새벽 12시에 이 미술관이 휴관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지금 서울, 그리고 경기, 뭐 전국이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질본의 표현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도 다시 휴관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면 19일에 소수의 사전에 그 관람이 약속돼 있던 사람들은 가서 전시를 볼 수 있었어요. 저도 가서 봤고 밤 9시까지 그때 이렇게 미술관을 그 소규모로 오픈을 해놔서 전시를 일부를 봤어요. 그 전시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짧은 시간 안에 다 보기 어려웠고 그날 작가분하고 또 이제 그 임덕희 작가분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이런 이제 작업에 대한 그 생각이라든가 또 그 특정 작품들과 관련한 어떤 그 에피소드부터 이런 것들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전시 오프닝의 작가분인데요. 듣기도 하면서 전시를 보느라고 이제 거의 3분의 1도 못 보고 이제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나왔는데, 음,
이런 전시 지금 그리고 실제로 전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대규모의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술 작품을 특히 회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작가가 한평생 동안 어떻게 몸에서 그리고 그 몸의 어떤 실천으로서의 뭐 대지 미술에서 야외 미술이라고 하는데 야투라고 하는데 그런 미술에서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고 개념적인 차원들로 이행해 가면서도 회화의 이런 어떤 지점들을 현재적인 지점들까지 끌고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공자는 전공자 나름으로 그리고 일반 시민은 일반 관람객 나름대로 이 전시를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예술적으로 의미 있게 생산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현재 우리는 강제적으로 박탈당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제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미술관 안에 이 작품들이 살아서 다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생생한 미적인 어떤 존재들이 막 있는데 셔터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셧다운돼 있는 거예요. 미술관이. 그 상황이 얼마나 문제적인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성 내지는 어떤 현실성을 더 나은 쪽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의지들, 마음들, 생각들, 행위들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다른 비디오에서 제가 이 전시와 임동식 작가 내지는 또 어떤 회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전시를 얘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전시가 만들어져 있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어떤 이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임동식 저는 지금 이렇게 흥미롭고 중요한 전시를 만들어 놓고도 볼 수 없지만 또 한 전시는 써니킴이라고요. 제 다공예술에서도 다룬 작가인데 작가론으로 다룬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공예술 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책이 작가의 작업들을 비평하는 책은 아니어서 말 그대로 이 작업에서 어떤 작가가 다뤄졌다고 할 때는 특정한 맥락들을 가지고 소개하는 말 그대로 이제 써니킴 같은 경우는 회화에 아주 깊이 헌신하고 있는 작가지만 2010년대부터 작가가 본격적으로 이 작업들을 좀 다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다변화한다는 게 뭐 이런저런 장르를 실험한다기보다는 장르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 관계성,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가 쓰는 용어로 따지면 다공성을 갖는 어떤 지점들을 본인 나름대로 되게 프로젝트성으로 간간히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이제 여기서 저는 장르 다공성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책 다공예술 책 130페이지와 13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써니킴의 작업과 회화가 다공화되는 한 개인의 실험들을 서술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써니킴 작가가 지금 사실은 써니킴이
작년부터 뉴욕에 작업실을 구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올 초에 이 미국의 뉴욕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나오지도 못하는 쿼런틴 상황에서 되게 이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예정에 돼 있던 국내 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시를 거의 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그 작가의 상황이, 그러니까 뭐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전시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우리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의지를 발휘하고 또 배은하 큐레이터가 또 좀 협업을 해줘서 이 A 라운지라는 곳에서 지금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어, 이 A 라운지가 어디에 있냐면요, 환기미술관의 건너편에 있어요. 주소가 백석동 일갓길이에요. 부암동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지금 뭔가 우리가 아예 집에 격리돼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한 분씩 이렇게 좀 어딘가 가기 어렵고 그럴 때 그 시간을 내셔서 전시 하나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동식 전시는 다 돼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소규모로 지금 A라운지라는 곳에서 써니킴의 전시가 있으니까 그 전시는 여러분들이 보러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써니킴의 전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소개는 해놨는데 써니킴 작가의 영상 작업이 하나 지금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제 페인팅 작업입니다. 근데 전시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 자체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써니킴 작가가 지금 우리 모두 다 겪고 있는 이 어, 생리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작가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매우 깊게,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 고통스럽게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작가가 할 수 있었던 어떤 지점은 자신의 작업들을 어, 뭔가 이렇게 전시라고 하는 글쎄,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작가의 어떤 스펙이라든가 커리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이 작업들과 전시를 볼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작업들을 내놓은 것처럼 전시가 돼 있어요. 상당히 내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우리한테는 좀 상실한 시간이지만 이 작가가 소녀들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회화 작업을 오래 했고, 그러면서 그걸 좀 다변화하고 장르 다공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퍼포먼스를 기획을 하고